예, 아이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또 시작이야. 자, 이거 보면, 참, 좀 열받죠? 스크린 야구장이 있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이게, 왜, 대통령이, 뭐 혹은 대통령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도 치고, 스크린 야구도 치고, 대통령실에서 공무원들도, 이런 체육시설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건데, 이걸 사실 메인 주제로 다뤄도 1시간은 얘기하겠다. 욕하다가 1시간은 얘기해요. 근데 나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 무슨 이거는 난 진짜 나 대한민국의 청와대 내부에, 과거 청와대죠, 대통령실 내부에 스크린 야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직원용이 아니라는 뭐 그런 해명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나 이거는 진짜 못 받아들이겠어요. 자, 어쨌든 뭐 제목만 보면 이런 것 같지만 자세한 내용은 또 만나봐야 되니까 저도 막 상세한 내용은 살펴보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좋죠. 근데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세금이 아까운 줄 알면 이런 짓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점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실 경호처 체육시설에 윤석열 전용 스크린 야구장이 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도 충성관에 설치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지금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막오소리님, 스크린 사용장은 혹시 있냐? 사용시키고 싶다는 얘기죠. 자, 일단 혐오 사진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윤석열만을 위한. 근데 이제 이게 아시죠? 윤석열이 마치 혜택을 베풀듯이, 야, 니네들 내가 치는 거 갖다가 한 번은 치고 싶지? 야, 내가 한번 치게 해줄까? 야, 저기 박장관이 와가지고 한번 요거 쳐볼래? 응? 아니면 야, 누가 좀 와가지고, 야, 상민아, 야, 상민아 와가지고 골프 좀 쳐볼래? 야, 엉아랑 스크린 좀 할까? 야, 누구야? 와가지고 좀 같이 치자. 이런 거를 해제꼈다면 이거 너무 분노스러운 장면 아니에요? 스크린 골프야 워낙에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 별 지랄을 다 했구나 했는데, 스크린 야구장까지 나온 거예요. 이런데 이제 광주 가서 윤석열 지키자고 짓거리고 앉았다. 오늘 광주 가가지고 금남로에서 전환기를 비롯한 또라이들이 거기서 또 이제 윤석열은 우리의 대통령이고 탄핵을 반대한다 또 지금 이지랄하고 있잖아요. 개 또라이들이죠. 미안한 얘기지만 난 거기 나간 사람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기 맞고 살 수 없다라고 봐요. 반국가 세력이자 반체제 세력이자 반헌법 세력이고 반민주 세력이니까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같은 공기를 못 맞고 살 것 같으니까 나가, 다 그냥. 살지 마, 여기서. 이게 제정신이냐? 윤석열은 독재를 꿈꿨던 예비 독재자였어요. 노상원 수첩 봐봐. 삼선 개헌, 후계자 양성, 이거 다 나오잖아. 노상원이 누구랑 연결돼 있어? 김용현은 윤석열, 윤석열은 김건희. 뻔하잖아요. 사적 감정을 담아서 계엄을 해놓고 친위 구테타 내란을 일으켜놓고 이런 인간을 비호하자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상상을 하지 않으면, 소설을 쓰지 않으면, 야,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상상을 하지 않으면, 야, 이거는 진짜 그동안의 의혹이 다 진짜일 것 같은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영부인이 디올백을 대놓고 받았잖아. 영상이 나와도
그 영상을 문제 없게끔 만드는 자꾸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기사를 좀 더 봅시다. 네. 자, 충성관, 경내 경호처 체육시설인 충성관에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스크린 골프장 외에 스크린 야구장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취재 종합, 충성관 1층에 만들어진 스크린 골프장과 스크린 야구장은 경호관들이 사용하는 정문 출입구에선 보이지 않고 쪽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도보로 약 10분 거리인 충성관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경호관과 경호부대를 위한 체육시설이었다. 근데 왜 지를 위해서... 자, 어쨌든 그러나 이 건물 1층에 마련된 스크린 골프장과 스크린 야구장은 윤석열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 경호관에서 나온 거죠. 경호관들이 스크린 야구를 할 겨를이 있겠느냐? 애당초 직원용으로 만든 것도 아니다. 근데 그거 그냥 뭐 내버려두면 아까우니까 윤석열 칠 때 말고는 다른 직원들도 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뭐 우리가 봐줘야 돼요? 아니지. 나는 윤석열만 친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스크린 야구하고 스크린 골프를 즐길 만한 시간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이 시설을 향유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분노스러워요. 이게 필수 시설이 아니잖아. 이게 필수인가요? 자,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냐 보세요. 이거는 김성훈이 저기 윤건영의 질문을 받을 때 거짓말했던 내용이 나와요. 보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관저에는 사우나도 스크린 골프장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정진석은 과거 청와대처럼 옷장이 30여 개가 있거나 하지 않은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관저다. 야! 우리가 보통 초라한이라는 표현을 쓸 때 있잖아요. 초라한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크린 골프장 가보셨어요? 그리고 스크린 야구장도 가보셨죠? 근데 스크린 골프장과 스크린 야구장은 초라한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물론 대통령실 내부가 실제 어떤지는 더 면밀한 취재가 필요하겠지만 과거 청와대처럼 옷장이 30여 개가 있거나 하지 않은이라는 비유를 하는 거 보니까 야, 과거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뭐 민주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 구중궁궐받은 우리가 더 초라하고 검소해 이지랄 떨고 싶었던 모양인데 정진석이나 김성훈이나 특히 김성훈은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 여기 보세요. 관저에는 스크린 골프장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 맥락상은 맞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어디야? 대통령실이니까. 관저가 아니잖아. 관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구라친 거죠. 근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관저나 대통령실이나 스크린 골프장의 유무로 따진다고 한다면 어쨌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이나 야구장에 룸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일단 방이라고 하면 그 디지털 스크린을 설치하고 거기 안에 기계를 들이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골프존 파크? 골프존 하시는 분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가장 최신 시설로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렇게 해가지고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노래방처럼. 스크린 골프장을 가보면 저는 뭐 지금은 골프를 치지 않지만 과거에 그 스크린 골프장을 재미삼아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면 그게 한 방당 억 단위. 그 제일 좋은 골프존인가? 그 회사 모델로 하면 제일 좋은 시설로 꾸몄을 때는 1억이 넘어요. 방 하나 마련하는데. 한 8명,
8명이 아니라 한 4명 정도 들어가는 방 하나 만드는데 1억이 넘거든요. 제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억 단위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초라하다 말다라는 표현을 붙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거죠.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아무튼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경호처 체육시설에 윤석열만 전용으로 쓰는 스크린 야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게다가 한국일보가 보세요. 언론 보도에서 의혹 제기 보도나 의혹 제기 보도를 할 때 단정져서 가능성의 영역을 열어두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로 한국일보가 단독 달아놓고 있다! 했다!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정이에요. 팩트체크가 크로스로 다 끝난 거를 언론사는 보통 그랬다, 있다, 말했다, 전해진다라고 안 써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확인이 된 거죠. 확인됐다라는 표현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 이거는 실제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뭐 윤석열의 야구사랑 이딴 거 필요 없고 매우 이 뒤에 거는 사실 야구사랑 유명하고 이건 이제 개소리고요. 필요 없고 중요한 건 경호처가 군사보호시설이라 압수수색 등이 어려운 만큼 발각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 윤 대통령과 경호처 측이 이런 시설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당연히 일체 확인해 드릴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죠. 저는 그래서 이 지금 경호처와 관련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경찰은 세 번째 영장 신청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관련된 영장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반려라는 이름으로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해댔습니다. 사실상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의 요청에 대한 기각이거든요. 근데 기각을 2번이나 했고요. 경호처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이 어떤 뭐랄까 사각지대가 지금 경호처로 흘러가고 있어요. 대통령실 경호처 내에 윤석열 전용 스크린 야구장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골프장과 야구장이 있었다라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중요한 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실제 이 계엄 사태와 관련된 전반을 확증할 수 있죠. 증거로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김성훈과 이광우라는 인간을 저 경호처에다가 묶어두는 방치를 하잖아요, 검찰이. 검찰도 결국 한 패거리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이번에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영장 발부해서 이제 경호처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거의 한 달째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양심 고백했던 경호처 직원들이나 실제 언론에게 뭐 진실을 고했던 이런 경호처 직원들은 학폭의 가해자를 분리수용시켜야 되는데 학폭의 피해자와 학폭의 가해자를 한 틈바구니 안에 집어넣고 지금 인권보호를 해주지 않은 겁니다, 검찰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 이 비화폰 서버를 지운 흔적이라도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사법처벌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일단 도배는 저희가 용서를 못 해드려요. 도련님이 어디를 찢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 알겠는데, 야, 넌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뭐하냐, 너 시간 아깝지 않냐? 야, 씨, 이거, 뭐냐, 이거. 수준 떨어지는 거 봐. 야, 너 밥은 먹고 사니?
아, 정말 난 이런 애들 보면 그러니까 나는 잠깐만. 이 재밌어? 야, 이거 재밌냐? 이거 내가 15분 구독으로 박아놨거든요? 이 지금 방송이 15분간 구독을 해야 저 댓글을 이제 대화창에 쓸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어떻게, 아니, 15분을 구독하고 기다렸다가 이걸 쓴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네 노력과 정성, 15분은 그러니까 본 거잖아. 참고 본 거잖아. 야, 아니, 너 그거 하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은 좀 자신감 있게 실명 박아서 해봐. 실명 박아서 할 수 있어? 실명 좀 박아봐. 내 기회를 줄 테니까, 실명 좀 박아서 할 수 있어? 실명 박으면 내가 그냥 남겨줄게. 실명 박아주세요. 댓글을 그냥 그렇게 쓰지 말고, 실명. 네 이름이 박영식이었어? 아니, 네 이름 말고 네 댓글에 내용에 있잖아. 네가 욕하고 싶은 사람 실명을 박으라고. 에이구, 귀엽네, 귀여워. 자, 그러면 난 너 좋아하니까 일단은 내가 생각할 시간 줄게. 사용자 제한 시간 설정 24시간. 다음에 다시 들어와? 24시간 해줬어요. 귀여워서.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렇게 인내심이 강한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구독자들의 구독 시간을 15분이 아니고요. 예. 일단 30분으로 늘려놓겠습니다. 바꿔놨습니다. 예. 1일 영식님이 구독자 전용 모드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구독 시간이 30분 이상인 채널 구독자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아라씨는 방송 계속 보고 계시죠? 예, 어떻게 댓글 쓰고 싶어도 못 쓰겠네. 답답하겠다. 나중에 다시 들어와. 귀여우니까. 대신에 그 도배할 때는 이재명이 싫으면 이재명 실명을 박아봐. 이재명의 실명을 박아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네 댓글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하겠지. 그러면 너는 전과자가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자신감은 있어야지. 에이그. 자, 봅시다. 대통령실 경호처 체육시설에 윤석열 전용 스크린 야구장도 있다.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들 오전에 몰랐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내용 좀 만나볼까요? 예. 다음 내용은 이제 요 내용입니다. KBS도 어쨌든 언론사이기 때문에 우리 조그만한 파우치 박장범 사장이 그 다음을 좀 유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엄 사태와 관련된 단독 보도 이런 것들이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크리티컬한 보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래 KBS는 이제 이런 그 보도를 잘 안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KBS 보도가 조금씩은 뭔가 진전이 있다는 거. 자, 다음 소식은 국무위원들도 계엄 시간을 몰랐다는데 노상원은 20분 지연까지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상원의 역할이라는 게 이번 이 계엄 사태에서는 저는 이제 1진과 1.5진 정도로 보는데 공식 라인을 통해서 우리 이 계엄 사태라는 게 1진이라고 보면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또 군으로 이어지고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또 경찰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내각 주요 인사를 통해서 계엄 라인 계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할 군경에 대한 그 라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외부 라인이 있어요. 김건희, 윤석열, 노상원, 김건희,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요렇게 이제 또 다른 결로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비화폰을 심지어 쓰고요. 내각에 있는 주요 인사들과 똑같이 비화폰을 쓰고 나머지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비화폰을 쓴다는 거. 게다가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애기보살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한
노상원이란 인간의 수첩이 화제였습니다만 오늘 KBS 보도는 여길 보면 국무위원들조차 당시 계엄 계획과 시각을 제대로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시각각 바뀌었던 계엄 선포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노상원이다. 여기 보시면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국무위원들도 몰랐던 비상계엄 선포 시각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선관위 투입대기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밤 9시쯤 노 전 사령관이 전화해 밤 10시쯤 속보가 나올 것이니 그때 선관위에 진입하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최초 계엄 선포 예정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상원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컸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주요한 역할들을 했고 수첩 내용을 봐도 너무 충격적이지만 그거를 여러분들 이게 농담이 아니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노상원 수첩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노상원은 사실상 김건희와 못지않게 이 계엄 사태의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목들을 봤을 때 KBS 보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일단 소개해드렸고 제목 그대로 국무위원도 몰랐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20분 지연까지 알고 있었다고 확인됐습니다. 요 내용도 잠깐 중요하니까 잠깐만 짚고 갈게요. 김성훈 경호차장 검찰에 의견서를 냈다. 구속영장을 반려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만 할까요? 어쩌라는 거죠? 검찰에 구속영장을 반려하라는 의견서를 경호처 차장이 냈는데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죠? 검찰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당 의견서에서 뭐라고 짓거리는지는 알아봐야 되니까 들어보시면 해당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는 수색의 장소로 기재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수사를 시작해 위법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어쩜 그리 네가 모시는 상관이랑 똑같니? 따라서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에게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리고 항변하는 것은 김 차장 주거가 일정하고 핸드폰 등에 대한 압색영장이 이미 집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동선이 언론에 모두 노출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근데 도주의 우려나 주거 일정된 부분 말고도 너는 그동안 했던 범죄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나는 압색이 아니라 구속 대상이라고 본다. 검찰이 판단하겠죠. 경호처 차장이 이랬다고 한다면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똑같은 입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렇게 이제 그 단독 보도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그리고 어제 대충 아시죠? 그 추가 변론길이 이틀로 늘어났는데요. 요거 보시면 지금 18일과 20일 이렇게 두 번을 더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는 20일입니다. 잠깐 오늘 20일이구나. 죄송합니다. 하루 더 연장을 한 건데 20일에 대해서는 10차 변론 기일에서 증인 3명을 부르겠다라고 공지한 직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쨌든 홍장원을 불러준다고 불렀잖아요. 근데 또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은 기일 연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기일 연장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최후 진술을 받아야 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너무나 많은 여론전, 너무 이제 거센 여론전과 더불어서 방어권에 대한 보장을 재차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주는 형태로 일단 나와서 떠들어봐라 라는 식으로 시간을 일부 줬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 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잖아요. 요게 좀 딜레마긴 해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이 남아있는데 권한쟁의 심판을 결론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을 헌재가 결정하는 대로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임명을 하게 되면 변론 갱신을 해야 됩니다. 변론 일자가 더 늘어나요. 마은혁 후보자를 위해서라도 한 두세 차례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좀 짜증나시겠지만 2월 이제 셋째 주에 변론 기일까지 하고 최종 진술을 해도 다음 주에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 완전체로 하는 것이 한 주의 시간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대다수 3월 초로 이 선고가 내려진다, 탄핵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탄핵 결정을 3월 초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3월 중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 정도가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커졌다. 그래서 저도 어제 정어리 TV에서는 제가 3월 7일, 그러니까 3월 7일 금요일을 봤는데 3월 6일이 금요일인 줄 알고, 근데 3월 7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만약에 제 판단인데 여러분들 관점과는 다를 수 있어요. 제 판단이지만 평의 기간, 그러니까 즉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평의 기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평의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12일, 14일 돼요. 한 2주를 보거든요. 근데 전 그것보다 좀 더 시간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짧은, 어찌 보면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 임기 내에 가장 임기의 그 중반에 이 탄핵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심중해야 된다는 이미지를 그 대외적으로 주기 위해서 뭐 한 보름 정도 쓰지 않을까요? 2주보다 좀 더 쓸 것 같아요. 평의 기간을. 게다가 마은혁이 들어오면 시간을 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갈 건가 모르겠네. 3월 말. 네, 고구마 과전님, 그러니까 3월 6일이 저는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금요일이 3월 7일이더라고요. 3월 뭐 7일 전후로 해서 아마 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죄송합니다. 극혐 화면을 또 보여드렸네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미세한 거를 놓쳤네요. 네, 동아일보 오늘 오전에 올라온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재판장이 교체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심리 재판부는 유죄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판사들의 그 인사 이동이 사실 있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재판부 변경권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내용들이긴 한데 일단 2심 재판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동아일보에서 좀 빠르게 따라온 것 같아요. 서울고법에서 요 사무분담안을 공지했는데 형사합의 재판장은 이승환 부장판사가 배치됐고, 지금까지 재판장을 맡았던 이창형 부장판사는 민사 33부로 옮겼다. 이제 요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판결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니까 아마
이승한 부장판사에 대한 뭐 재판 이력이라든지 어떤 재판을 담당했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아마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2심 재판장 교체 그리고 선거법 위반 심리 재판부는 유지가 된다라는 소식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요 내용을 못 소개해 드려서 요 내용 잠시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요 내용 어제 저희 오프닝 저희 1일 영식 채널에서는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만큼은 요즘 탄원서 써주시는 그 링크가 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탄원서 링크 있으면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구글 링크 받았는데 아직 못했거든요. 오늘은 할 생각입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 그래요. 비아폰은 어차피 녹음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관이 야, 너 이거 우리끼리 나쁜 짓을 했는데 이거 녹음 안 돼. 그러니까 너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하라는 당당하게 거짓말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거리를 온통 했는데 야, 비와폰은 어차피 녹음이 안 돼. 그러니까 당당하게 해도 돼. 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자수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다. 라는 거잖아요. 이 당당하게 하라는 게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거짓말하라는 거거든. 이거 맞죠? 위증교사 맞죠? 위증교사입니다. 잠시만요. 예, 여러분들이 이따 링크 달라고 하시니까 링크도 함께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아닌데. 이건 이따 할 거였는데. 잠시만요. 예, 그래서 곽 전 사령관이 이제 옥중 입전문을 JTBC에 보내왔는데 A4 용지 4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 경위까지 또 설명을 하면서 저 말미에 12월 5일 그러니까 12월 3일에 계엄이 터지고 이틀 있다가 비화폰으로 김용현한테 전화가 왔는데 비화폰 녹음되지 않아. 당당하게 해라. 당당하게 거짓말해라. 국회에서 불러도 네가 거짓말을 하고 당당하게 나서도 아무도 벌할 수 없다라고 용기를 실어준 거죠. 근데 그것이 용기라는 표현도 좀 아깝게 오기를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서서 거짓말을 해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전 너무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여러 이제 대목의 카톡방들에서 여러 종류의 카톡방에서 이제 링크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요거 제가 찾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딨어? 여기 있다. 제가 요거 제 댓글 방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탄원서는 제가 탄원서 작성하기는 고정을 눌러드렸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후원 주신 분들을 하나도 소개를 못 해드렸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H3님 그리고 정안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을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하고요. 예, 기계치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러 떠요? 그럼 다른 링크 드려야겠다. 이게 링크가 계속 업데이트가 잠시만요. 전 뜨는데요? 전 되는데요? 이거는 촛불행동 거고
군 인권센터 것도 제 따로 있긴 해요. 어디로 하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 저기 누구냐. 난 따로 임태훈 소장님이 보내주신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생방 중이라서 찾아지지가 않네. 뭐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어쨌든 후원도 감사드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탄원서도 공유를 해드렸고요.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간 내용인데 요것도 잠깐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어제자로 저녁에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명태균 게이트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예, 다시 시작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를 비롯한 보좌진이 국회 예산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허위 연구 보고서로 국회 예산 2,400여만 원을 챙겼다라는 건데 검찰은 보좌진끼리 돈을 챙겨라 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주된 내용은 결국 국민 세비로 통하는 국회 예산을 허위 연구 보고서를 수단으로 논아먹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당시 의원실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와 의논해 허위로 정책개발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다. 근데 강혜경 씨의 경우에는 공익제보자 신분이고 실제 이제 이런 상황에 연루됐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논아먹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알고도 이제 이 명태균 게이트의 폭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만약에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강혜경 씨도 어떤 이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처벌을 받지만 그 처벌이 공익제보자들의 경우 권익위에 신고가 되면 경감되거나 면제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대목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녹음 파일에 김영선 의원실 비서관 A씨는 당시 자신이 예산 지급 절차를 알아봤고 강혜경 씨는 실제 보고서 작성과 서류 작성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고요. 녹음 파일 내용을 보면 언니 돈 챙겨야지라고 말하자 강혜경 씨가 내가 뭘 도와줘야 하냐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통화 녹음을 확보했고 A씨는 모든 과정을 김영선에게 보고했고 김영선이 독려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실은 이 개발 보고서를 제출해 국회 예산 2,400만 원을 탔죠.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또 않은 걸로 김 전 의원이나 직원들이 보고 있고 의원의 지시로 일을 했을 뿐 연구 보고서는 실제 용역이 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어쨌든 눈먼 돈을 슈킹하는 절차는 절차상으로는 과정상으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으나 막상 그 연구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이게 소위 이제 가라로 제시가 됐거나 국회 쪽에 제출하기로는 가라로 제출이 됐다거나 그 용역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눈먼 돈을 슈킹해버리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요게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국회 정책 보조금은 정당 쪽에 자료를 받아서 국회가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용역이 정당한지를 평가를 받아보면 되는 것인데 요게 이제 그 개혁신당 사태하고도 살짝 맞물리는 게 있어요. 정책 보조금 횡령 그리고 정당의 보조금과 관련돼서 정당에 피해를 끼치는 배임 그러니까 횡령 배임과 관련된 혐의가 지금 검찰이 정치권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같은 맥락으로 개혁신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대목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시작된 여러 논란이 범보수 정치인들을 옥죄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정치권 전반에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좀
어디까지 이렇게 뻗어 나갈지 저도 사실 좀 예상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명태균이 19일 명태균이 나온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지금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예, 19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 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처리하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겠다라는 것인데 아직 정확하게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라는 응답을 받은 건지 아닌지는 언론 보도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다음 주에는 또 여러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봐요. 뭐 지금 뭐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이런 보도들도 있거든요. 또 특검을 한다고 하면 뭐 피로감이 누적된다 이러는데 저희가 사실 웃기는 소리라고 봐요. 웃기는 소리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특검을 뭐 얘기해가지고 2년 반 동안 된 특검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게 이제 뭐 실제로는 제일 답답한 게 이제 특검 문제인데 명태균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무슨 특검이든 간에 뭐 하나 제대로 특검을 추진해 본 적이 없는데 피로감을 운운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조기 대선 전국을 앞두고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마치 탄핵을 너무 많이 반복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이런 유사한 논리로 언제까지 계속 특검만 외칠 거냐고 여당은 지적을 할 텐데 저는 탄핵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필요하면 해야죠. 그리고 지금은 특검이 제일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구냐? 우리 희망이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처럼 특검을 해야 할 시기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거예요.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신속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영장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곤해진 거고요. 변론 기일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준다고는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변론의 기회를 무제한으로 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이제 저는 끝났다고 봐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제 이제 수방사 경비단장 나왔을 때가 저는 제일 컸다라고 보는데 조성현 경비단장이죠. 조성현 경비단장이 얘기했던 대목이 저는 제일 컸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로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증인인 만큼 재판관들이 주로 물었습니다.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안 하는데 조 단장은 12월 4일 새벽 0시 반부터 1시 사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본청으로 모여들던 때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도 이때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기억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의인 행세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 단장은 내 거짓말은 부하들이 다 알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멋있다.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재판부는 조 단장의 진술조서와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직속 부하인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조 단장으로부터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의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헌재에 나와서 형사재판을 핑계로 해서 답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꼬치꼬치 탄핵소추단의 변호인단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면 얘기를 했느냐, 내 부하들이 다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때문에 자기 부하가 누구야, 직속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방사 경비단장이 그 지휘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지시를 받는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수방사령관이 나한테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조성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헌재에 나와서 의원 끌어내라 이 얘기 해버리고 그렇게 지시 받았다고 해버리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의원, 요원, 인원 이런 것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곽종근의 기억의 오류 이런 거를 뒷받침해주는 진술이고, 이미 검찰 공소장이나 검찰 진술 내용, 경찰 진술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 봤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이미 다 다각도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진우가 수방사령관으로서 나오네. 부하들이 들었다면 인정한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기억나.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 없지만 끄집어내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그 당시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진 모르지만, 표현에 착오가 있을진 모르지만, 어쨌든 본질은 뭐냐, 윤석열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시행하려고 들었고, 실제로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게 만들었고 국회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내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나오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포 명단에 대한 내용은 홍장원이 다 진술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를 향하고 있어요. 윤석열 파면이라는 하나의 지점. 이건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질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자가 한 판이 배달 왔을 때 그 위에 올라간 작은 올리브 하나가 좀 쭈구렁방탱이처럼 못생겼다라고 해서 피자 본연의 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페퍼로니가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라 좀 쭈구렁방탱이가 돼가지고 막 모양이 이상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페퍼로니의 맛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 윤석열이나 윤석열 변호인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결국 무엇이냐? 저 올리브가 썩었습니다. 저 올리브는 국내산이 아니라 중국산입니다. 저 올리브가 의심됩니다. 저 페페로니가 의심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질이 아닌 것에 계속 초점을 두고 의심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곽종근이라든지 홍장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윤석열이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 사실 자체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거든요. 일부의 사실관계가 오류가 있을지언정 전체의 맥락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핵심과 본질을 자꾸 빗나간 사설과 언론 보도를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제 시간에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비론도 너무 혐오하고요. 조선일보나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옮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야, 참 여러모로 기가 차죠. 네, 진실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틴다고 해서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 대단한 착각이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론길이 조금 뒤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 윤석열은 파면이 될 거고요. 이게 제일 못나은 사람들이 일이 벌어지면 지금까지는 자신이 지도자로서 상관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위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자신만만했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미룬다? 다 부하들에게 미루는 이 추악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인간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썸네일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을 이미 전 상실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다고 해서 자꾸 좌파로 몰리고 어쩌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